대변인 안기령입니다. 와! 오늘 아주대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대학생 정책 간담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 아주대는 다시 해야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주대와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대학생 정책 간담회를 위해서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대학생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너무 설레서 마이크 드는 걸 깜빡했습니다. 이곳 아주대는 인간 존중, 실사구시, 세계 일가라는 대학 이념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님이 오신다는 걸 비밀로 하고 그냥 정치인 간담회라고 하고 학생분들께 신청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재명 후보님과 함께하는 거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지금 설레면서도 긴장된다고, 오기 전에 많이 떨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진짜 이재명 오는 거 맞냐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했는데 이재명이라서 취소한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까 미리 신청을 못하고 이제 돌아간 학생분도 저 앞에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간 학생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에 놓인 인형은 아주대의 상징 횃불을 형상화한 캐릭터 치토. 토치를 거꾸로 해서 치토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사실 내일부터는 아주대에서 축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축제 준비도 놓고 지금 오신 학생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어주신 학생분들께 우리 후보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학생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신청했는데 취소도 못하고 억지로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다행입니다. 축제, 저도 대학 때 축제 생각하면은 우리는 축제 기간이 꼭 사법시험 1차 시기여서 딱 시험 끝나고 나면 딱 꽃도 다 지고 뭐 거의 여름 다 돼가는 막 그런 상황이라서 언제나 아쉬웠는데 좋은 계절 잘 보내기 바랍니다. 계절도 아주 좋고 근데 참 세상이 너무 하수상해서 우리 학생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또 시기상으로도 지금 매우 혼란스럽고 불안한 시기여서 걱정이 많을 텐데 그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지 오늘 한번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오늘 5분의 학생분들이 각기 다른 5개의 고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와 그러면 간담회에 이제 신청하게 된 계기, 배경 이런 걸 좀 들어볼까요? 앉으신 순서대로 현지민 학생분 말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긴장이 돼서 필기를 해왔는데 저는 국방디지털 융합학과를 다니고 있는 현지민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학과가 조금 군 계약학과라서 공군의 우수한 IT 장교를 양성하는 학과로 저는 이제 여기를 졸업 후 내년에 공군 장교로 인간을 해서 공군의 최신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첨단 산업기술과 관련된 분야를 배우며 과학기술이 이제 안보와 국가 경쟁력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며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옆에 계신 김강건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김강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정치를 배우면서, 정치를 전공하면서 정치가 얼마나 우리 삶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에 좀 일이 있었죠. 그 12.3 계엄이 터지고 나서 이제 대학교 시국선언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 계기로서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고 더 좋은 정치란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간담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가연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봉사단 홍보단장 소속으로 오게 된 문화콘텐츠학과 이상학번 이가연입니다. 저는 평소에 사회 문제나 사회 현상 분석에 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학생회나 여러 기관 홍보팀 그리고 여러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레 이제 오늘 간담회 소식을 듣고 신청하게 되어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이원재님, 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에서 학부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원에 진학한 이원재라고 합니다. 이제 대학원생이 되면서 조금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부딪히고 이제 학생들의 그 청년 문제나 일자리 문제 등이 대학원생에도 연관이 깊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 간담회에서 조금 의견을 들어보고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유일한 대학원생이신데 그러면 학부 전공도 같은 것으로 하셨나요? 네, 이어서 고은진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첨단 ICT 융합대학 전자공학과에 재학 중인 3학년 고은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간담회에서 청년들이 직접 고민하고 있는 것들을 직접 정치인에게 질문하고 그 고민을 해결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고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오늘 5분들과 고민 이야기 나눠볼 텐데 내가 모든 대학생들을 다 대변해야지, 대표해야지 하는 부담감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고민 이야기 하셨는데 저희가 5분의 고민 준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5가지 아주 다양한 주제가 있습니다. 네. 후보님 고민 신청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 5개의 고민들 자세하게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도 앉으신 순서대로 현지민 님이 또 이 중에서 어떤 고민 이제 정하셨을까요? 미리 말씀 주셨을까요? 저는 과학기술 및 첨단 산업 육성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이제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선후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이공계 상황이 많이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대학원들 예산도 좀 부족하고 해서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학생들이 취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연구를 좀 더 하고 싶어 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들도 막상 자격증을 따고 이제 취업에 급급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공계 위기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공계의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후보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어떤 분이 아침에 얘기도 했고 며칠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는데 이공계가 오늘날처럼 중요한 때가 없었는데 이공계가 오늘날처럼 이렇게 소외된 때도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법조인 천국이 됐어요. 저도 법조인인데 이 법조인들이 정치 사회를 전부 지배를 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공계에 대한 관심도 떨어지고 또 뭐 근무 조건이라든지 또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많이 나빠진 거 상대적으로. 그래서 전부 이공계를 잘 안 가려고 그러고 또 이공계 중에도 보면 아주 안정적인 의대로 가려고 하고 그래서 그 외에 일반적인 과학기술 영역, 이 영역들이 가장 중요한데 가장 소외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사회는 사실 상당히 위험하죠. 그 사회의 발전 수준, 지속 가능성은 과학기술 수준에 달려 있거든요. 제가 아주 자주 예를 드는데 조선이 이제 일본에게 망할 때 이제 마지막 이 대회전이 동학농민혁명이었는데 그 우금치 고개에 동학농민군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가 참전을 했고 그 군대 가시니까 잘 아시겠네요. 네. 그런데 관군하고 일본군 연합군이 되게 한 2천여 명 정도였는데 이 동학군이 전멸을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광군은 단 한 명이 부상자도, 사망자는 물론 부상자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광군, 일본군들이 이제 게틀링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농민군들은 잘 해봐야 이제 화승총, 그리고 좋은 무기가 장검 정도, 창 정도고, 대개 이제 죽창으로 무장하고 농기구 이런 걸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상대도 안 되게 전멸당해버렸죠.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조선이 이제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가는 결정적인 기점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과학기술의 시대, 그것도 아주 첨단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하는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과학 관련 인재, 교육, 인재 양성, 교육, 이게 사실 너무 부실한 데다가 그나마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의 동력은 사실 전 세계에서 연구 인력들이 미국으로 많이 몰린 덕이 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재의 과학기술 인재 40%가 빠져나간다 이런 통계도 있고, 연간 만 몇천 명이 빠져나간다면 3만 명? 막 계속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또 첨단 기술 산업 토대가 무너지거나 해외에 의존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게 정말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현재 상태로 방치하면 이 현상이 더 격화될 거기 때문에 결국 정부 차원의 지원, 보호, 육성 정책이 정말로 중요해요. 대한민국이 산업화를 정말 압축적으로 이뤄낸 핵심적인 동력은 부모들이 논 팔아 밥 팔아 자식들 공부시킨 거거든요. 근데 국가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국가 R&D 예산이죠. 연구개발 예산.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전 대한민국을 공부시키는 건데 그거를 무려 5조 원을 넘게 깎아버려가지고 그 연구에 종사하던 되게 인건비인데 이 연구에 종사하던 연구 인력들이 월급 깎이고 또 해고되고 이러니까 다 나가버리고 포기하고 전업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R&D 예산을 복구하는 건 기본이고 좀 되긴 했는데 좀 더 늘려야 되고 그걸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이 연구원들 아니면 학생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미래에 대한 보장이에요. 존중하는 문화 또는 취업이나 창업을 할 때 지원도 많이 해줘야 되고 또 그게 그거 한번 하다 망하면 큰일 나니까 그건 큰일 나지 않는 사회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근데 군의 공군으로 일종의 기술병으로 가는 거예요. 기술 장교로 병으로 병? 아니요 장교로. 아 장교로. 부사관 아니고 장교로. 그냥 장교로. 그러시군요. 특이한 케이스 같은데 좋은 길을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공계 위기하면 근데 또 대학원생인 이원재 님이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네. 저는 조금 현실적인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 이제 학부생들도 그렇고 대학원생도 그렇고 다들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느라 바쁜데 이 주거 문제에 관해서는 대학교 근방의 월세들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렇게 이중고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가장 고민이 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집 걱정을 하는 건 진짜 심각한 거죠.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뭐 자취를 하든지 하숙을 하든지 아니면 기숙사 여기서 주거비 문제 때문에 그렇게 고민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우리 자식들도 학교를 이제 거의 마치거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그 실제로 주거비가 꽤 비싸더라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싸도 한 40만 원 보증금 주고 4, 50만 원 보통 5, 60, 70만 원 방 한 개. 이게 너무 비싸다 이거. 그 감당을 학비보다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래 됐을까? 원인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투자 수단이 원래 다른 나라는 금융자산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주식이든 뭐 국고채든 이런 데 투자를 우리는 그런 데 투자를 안 하고 전부 부동산 투자만 하고 있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이용료도 오르는 임대료도 오르는
근데 그게 이제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이 많아지니까. 그러면 또 여기 그에 맞춰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결국 저는 학교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의 공적인 역할이 역시 필요하겠다. 민간에 맡기면 지금 상태 해결이 쉽지 않죠. 그건 자본주의 시장 원리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러면 결국 방법은 어디 한양대가 그랬다든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지원하고 학교 안에 이제 종합 복지시설 비슷하게 이제 주택을 지어서 제공하는 거죠. 미국 대학들도 그런 걸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저는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 또는 부장주택들을 공공이 공급을 좀 늘려야 되겠다. 제가 성남에 있을 때 조금 해봤는데, 어쨌든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비싸진 거잖아요. 그래서 공공주택, 공공임대 또는 분양주택을 늘린다. 매입 임대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뭐 학교의 자녀 부지들, 유휴 부지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공기숙사를 좀 많이 늘리든지, 뭐 이렇게 하는 게 방법이고 해야 될 일 같습니다. 돈이 많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해야 될 일이죠. 많이 들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학생이다 보니까 안전 때문에 지하철역 근처에 살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 하나였는데 월세가 그러니까 보증금 1,000만 원에 80, 90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주거비 때문에 정말 마음 이제 소갈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지금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 고민은 그러면 김강권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정치를 배우면서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특히 시국선언 이후로부터 이제 많은 갈등들이 터져 나갔고,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청년들의 정치 양극화 형상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하기를 청년은 때묻지 않은 흰 종이 같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흰 종이가 다른 색에만 치우쳐져 있으면 그것은 좋은 하얀 종이가 쉽게 물들어버리는 것 같이 금묵자학 같은 형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치권이나 아니면 사회에서 자주 등장하는 젠더 갈등, 세대 갈등, 지역 갈등들이 미래 세대로서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정말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신 것 같아요. 흰 종이 같다. 제가 앞으로 좀 써먹을 테니까 저작권 주장 안 하실 거죠? 이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 전체적으로 이제 기회 총량이 부족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는 현재 상황은 나쁜데 고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취업 기회도 사실은 많았고 계속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도 기회도 많아서 희망을 가지고 살았죠. 근데 지금은 저성장 사회가 돼가지고, 근데 저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추가에 늘어나는 폭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늘어나는 게 줄어들었다. 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각박해지죠. 그리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슬기롭게 극복을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사회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그거는 현재 상태의 양극화가 심해져서 자원 배분이 불합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고,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성장률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구조적 계획을 좀 해야 되죠. 근데 구조적인 문제로는 어쨌든 양극화를 완화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미 있는 걸 교정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냥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면 앞으로의 새로운 영역들, 이 영역에서라도 기회와 결과 배분이 좀 더 공정한 사회로 가야 됩니다. 예. 그것들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균형 발전, 지방의 기회를 줘야 사실은 전체 우리 대한민국 전체 효율이 올라가거든요. 또는 국립대와 사립대, 뭐 예를 들면 또는 기성세대와 신규 청년 세대, 여기에 이 불공정함들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그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한데 우리 가야 될 방향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청년들이 가장 진취적이어야 되는데 지금 가장 절망적이에요.
원래 우리가 살던 그 시기에는 정말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젊어서. 그런 소리도 아무도 욕하지 않았어요. 그거 진리야.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맞아. 막 이랬는데, 요즘 그렇게 하면, 그런 소리 하면 뺨 맞겠죠. 미쳤나? 이럴 가능성이 많죠. 요즘 한번 넘어지면 다시는 못 일어나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가 아니라 정말 좌절의 어머니가 됐죠. 그래서 기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기회를 늘리기 위한 노력, 우리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속에 사실은 청년들이 더 주축이 돼야 되거든요. 과거의 사회 변화 혁명은 다 청년으로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청년 세대 중에 일부는 사실 매우 보수적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는 뭐 극소주의이긴 하지만 극우화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다른 세대보다 더 극렬하게. 근데 이게 왜 그럴까? 그 말이 이 말 같아요. 흰종이 같아서 금묵자처럼 오염이 됐다. 너무 표시가 탁 드러나는 거예요. 흰 옷에, 까만 옷에는 별로 표시가 안 나는데, 흰 옷에는 표시가 난다. 아주 시사하는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정치학도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그 아주대 시국선언, 탄핵 국면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분이라고 합니다. 학생회에서 하지 않고 학생들끼리 했다고 하던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젠더 갈등, 특히 청년 사회의 젠더 갈등, 이게 이렇게까지 갈등할 일이냐. 저는 이게 정치 때문이라고 봐요. 정치의 일반적인 속성 때문이 아니고 악성 정치 때문에 벌어진 일이죠. 그러니까 역량을 발휘하고 선의를 가지고 설득해서 지지를 획득하는 게 아니고 편을 갈라가지고 싸움을 시킨 다음에 한쪽 편을 들어서 쉽게 자기 편을 만들고 누군가를 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극우거든요. 이 극우적인 방식은 되게 편하긴 한데 사회를 좀 먹어요. 정치의 본질은 갈등을 줄이고 분열을 최소화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정치라고 하는 걸 배우는 거잖아요. 인정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타협하고 수렴하고 이 과정인데 반대로 하는 거죠. 극우적 사고는 갈등을 부추기고 대립 혐오를 하게 한 다음에 한쪽 편들이 어쩔 수 없이 자기 편을 들게. 그러면 과반을 차지하지 못하지만 적극적인 극렬 지지층을 소수로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이제 이걸 몇 개를 모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년 세대와 기성 세대를 갈등을 부추겨요. 너희들이 뺏기고 있는 거야? 우리도 살아야지. 우리가 노인 세대 부양만 하다 우리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회 연대 의식을 훼손해요. 그리고 또 자기 편을 조금 챙기고 이런 정치 때문에 청년 세대들이 많이 오염이 된 것 같다. 이제 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주 정말 정확하게 보신 것 같아서 정말 훌륭한 정치학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정치학자가 되실 것 같고, 근데 이 문제 의식을 우리가 많이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예요. 정치가 대결, 대립을 최소화하고 좀 차이를 넘어서서 다름을 넘어서서 한 방향으로 가도록 힘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갈등하고 자기 걸 챙기고 다른 쪽은 배제하고 배제를 넘어서도 심지어는 제거하려고 하잖아요. 이 제거 행위의 극단 형태가 이번에 계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상당 정도 이미 가지고 있고 자기 편도 이 정도 있는데 저쪽이 말로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아예 싹 제거를 해버리려고 100%를 다 자기가 가지겠다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쿠데타를 한 거잖아요. 자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존 권력자의 군사 쿠데타. 이걸 이제 우리 친위 쿠데타라고 부르는 건데, 근데 이게 우리 정치의 아주 나쁜 면의 최극단. 이게 이제 현실화될 뻔한 거를 어쨌든 막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갖는 것은 청년들이 많이 오염되긴 했는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의 가장 힘든 세대고, 가장 기회 부족에 따른 피해가 큰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걸 누군가가 자극해서 분열을 시켜서 극단화되고 극우화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번 과정에서 보면, 이제 우리 기성세대는 그런 걱정을 했잖아. 큰일이다, 젊은이들. 걱정을 했는데, 작년 12월 3일 밤부터 지금까지 벌어진 일의 이 변화 행동의 주체가
젊은이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날 보고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감동이라고 하는 게, 대신 싸워줘서 감동이다. 이걸 넘어서서 그 걱정했던 젊은 청년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더 전면에서 더 열심히, 더 아름답게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밤새고 막 그 눈비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는, 특히 젊은 여성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 희망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분열 갈등을 이겨내는 게 정치가 할 일인데 저도 노력하겠고, 우리 강건 선생, 우리 강건 학생도 정말 이 잠시에 이 양극단을 좀 이겨내시고요. 훌륭한 정치학자로 성장하기 바랍니다.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우리 희망이 있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이가연님, 네, 고민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좀 적어왔는데요. 어떤 문제보다도 이제 제일 체감하는 문제가 물가 상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오른다라는 말도 있고, 오르는 교통비나 식비, 그리고 저희 심지어 올해는 등록금까지 올랐는데, 아주대학교는 학부 일반 과정에서 5.2%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등록금 인상에 기숙사비 인상에 이런 어려움이 많은데요. 경제적인 문제가 학교에 관한 이 애정도나 그런 지속성에 관련된 문제와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네요. 학교, 사립대학, 공립대는 재정 지원을 받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사립대학은, 우리나라는 이제 사립대학들이, 해외 유명한 사립대학들은 외부 지원이 많아요. 뭐 졸업생들이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성공한 기업들이 기부를 하거나, 많은데 우리나라는 그게 매우 적은 편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이제 학생들의 등록 의무에 의존해서 학교를 운영을 하는데,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사실은 꽤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었다고 해요. 꽤 오랫동안. 그러니까 이번 윤석열 정권에서 꽤 이제 그걸 올려줬던 것 같고, 이번에도 꽤 많이 올랐는 것 같네요. 사실은 정부 부재 상태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하지 않으니까 좀 많이 오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정부 부재 상태는 언제나 국민들한테 어려운 상황을 이야기하죠.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안 오르고 세금도 올라요. 물가가 오르니까 명목임금이 오르는 거예요. 실질임금 똑같은데 명목임금. 받는 금액은 오르는데 이제 물가 오르는 만큼 줄어드는 거잖아요. 명목임금이 오르니까 세금은 올라요. 그 세율 구간으로 옮겨가는 거죠. 정말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등록금까지 올리니까 너무 힘들다. 힘드시겠어요? 본인이 힘들어요? 부모님이 힘들어요? 물론 부모님이 더 힘드시겠지만 이제 제가 더 체감을 하는 것은 있어서 부모 지원을 받고 있군요. 네. 그러게요. 어쨌든 교육비 부담이 부모님들로서는 너무 크죠. 근데 이 교육비를 통제하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억지로 누른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대학 등록금 통제를 한 것도 정부에서 일종의 지원을 하면서 억눌렀던 건데, 이제 앞으로 이 방향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는 확신하기 어려워요. 결국 학생들에게 장학제도를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장학제도를. 장학제도 또는 대출제도. 장학제도는 결국 국가재정이든 학교에 운영비에서 일부 하든 할 텐데, 결국 대출제도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좀 개선됐지만, 제가 성남 경기도에서 한 일 중에 그런 게 있죠. 학자금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내잖아요. 근데 이자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 부담도 꽤 크더라고요. 학자금 대출이 쌓이니까. 그래서 이 이자 부담을 졸업한 후까지 유예해주고, 그 사이에 이자를 시가 이제 부담해주고, 그거 하다가 더 넓혀가지고, 취직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밀어주고 있는 거죠. 이게 선진국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이자가 발생하긴 하는데 낼 의무는 없고 나중에 수입이 생기면 그때부터 그 일정 부분을 일정 기간 내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은 이 제도를 좀 빨리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한테 공부할 기회를 주고 청년들의 역량을 키우는 게 국가의 역량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걸 개인 문제로 남겨두면 안 돼요. 각 국가의 구성원, 국민들의 역량이 큰 게 그 국가의 역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기본 기조는 각자 알아서 산다. 각자 도생. 이게 어느 순간에 마치 진리처럼 얘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바꿔야죠. 기업이, 국민이 부자가 되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거고, 국민들이 역량이 뛰어나면 뛰어난 국가 역량을 가진 뛰어난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공적 책임의식이 정말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기대하면 될까요? 지금 말하긴 좀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우리 고은진님 고민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은진 씨 얘기하기 전에 참, 우리 이가연 학생은 문화 콘텐츠 학과라고 그랬어요? 네, 문화 콘텐츠 학과요. 아주 전망 있는 학과를 하신 것 같아요. 전망이 있긴 한데 저희는 약간 예술 관련 지원이나 그런 문화예술계가 솔직히 지금 많이 죽어가는 그렇죠. 상태라 전망이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네. 하는 개인적으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전망이 아주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대해도 됩니까? 이 얘기 잠깐 할게요. 이게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는 과거에는 산업이라기보다는 각자의 취미 활동, 자기 실현 활동 이 정도에 머물렀는데 이게 미래에는 이제 첨단 기술 산업 이거 외에 사실은 문화 콘텐츠 산업이 매우 유망해요. 지금 그게 이제 보이는 게 OTT를 중심으로 한 한국 문화, 드라마, 영화 이런 게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지금 우리는 그 혜택을 잘 못 누리는데 기업들은 사실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된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한국에 가고 보고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게 하나 더 추가가 되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 그러니까 자기 주체성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자기가 세상의 주체가 되고 싶지 누가 대상이 되고 싶겠어요. 이거를 충족시키는 게 민주주의인데 이게 지금 이때까지는 간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제도 때문에 내가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진짜 맞나? 이거 뭐 투표 때, 선거 때만 동원되는 그런 이용되는 존재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게 아닌데 대한민국 봐라 응원봉 들고 막 노니까 대통령이 파면을 당해버리고 나라가 통째로 바뀌고 국민 개개인의 역할이 저렇게 중요한데 그럼 아예 이제는 일상적으로 국민들의 주권 의지, 정치적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자. 그 요구를 지금 막 하잖아요. 우리가 만든 변화인데 광장에 국민의 말을 들어라 이 요구가 엄청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성공했잖아요. 또 성공하고 있는 중이에요. 6월 3일에 실패로 귀결되어 버릴지 성공으로 나아갈지는 뭐 여러분의 투표 결과에 달려 있겠지만 어쨌든 그게 성공을 한다면 전 세계에서 정말 아름다운 무혈의 정치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에 이런 일 없잖아요. 다 막 총 쏘고 막 누구 죽고 다치고 막 부서지고 난리를 친 다음에 엄청난 희생을 치른 다음에 보통 현실 권력이 교체가 되는데 이 나라는 뭐 막 응원봉 들고 노래 부르고 그러더니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의 커다란 민주주의 문화로 전 세계에 각광을 받게 될 텐데 이 문화 콘텐츠라고 하는 게 이제는
그냥 단순한 놀이, 단순한 취향,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엄청난 돈벌이 산업이 되는 거예요. 기업들도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니까 한국 물건을 산단 말이에요. 지금 한류 때문에 기업들은 엄청난 혜택을 보고 있어요. 수출 기업들은. 근데 그 혜택을 자기들이 다 가져서 문제지. 그게 기업이니까 알 수 없죠. 앞으로는 이걸 국민들의 일자리, 국민들이 혜택 보는 방향으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에 대한 지원도 해야죠. 창작에 대한 지원도,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도, 문화창업에 대한 지원, 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수출 지원, 한류를 세계에 알리는 데에 대한 지원. 외국이 대사관 무지하게 많은데 그런 데를 전부 한국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프랑스 대사관 가서 프랑스 영화 보고 그랬잖아요. 한국 영화를 한국 대사관 또는 한국 학교 이런 데서 배우고 즐기고 그리고 결국 한국을 동경하고 한국 물건을 사고 한국 창작을 하고 참여하고 이게 앞으로 큰 일자리가 될 테니까 기대를 가지셔도 됩니다. 얼마나 기대하면 될까요? 아니, 그건 많이 해도 돼.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이가연님의 표정이 처음에 긴장했는데 시작할 때는 네, 기대로 가득한 네, 기쁜 표정을 이제 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고은진님 고민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제 고민을 좀 적어왔는데요. 아까 문화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셔서 그거랑 비슷하게 같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교육, 일자리, 문화 등의 여러 문제들이 지금 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도권 집중은 단순히 인구 밀집을 넘어서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각 지역의 고유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들이 지금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수도권 집중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우리 사회가 지속적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가 고민이고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어려운 문제죠. 근데 제가 말꼬리 잡긴 하는데 수도권 집중 해소는 안 돼요. 완화 정도. 앞으로 이제 계속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데 이걸 해소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왔어요. 그것도 이게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하기도 해요. 국가 간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집중의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그게 너무 심하다. 이게 집중에 따른 효율보다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이제 점점 커지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딱 그런 거죠. 경기도 일원에 또 서울 가까이 서울 여기는 아파트 한 평이 3억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10평 하면 10평은 내야 사람이 살 거 아니에요? 30억이에요. 근데 이게 계속 확산되고 있어요. 뭐 계속 몰려 들어오니까 압력이 높아져서 일자리도 마찬가지죠. 그게 무슨 하다못해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 예를 들면 자꾸 그 꼬투리를 이상하게 잡아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 예를 들면 생산 시설을 만들 때는 지대, 땅, 뭐 터가 있어야 공장을 만들잖아요. 이 땅값이 경쟁력의 주요 요소인데 서울 인근은 개발 불가능한 임야도 산도 평당 300만 원, 500만 원씩이에요. 웬만히 쓸만한 땅은 막 500만 원, 1000만 원씩 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생산 활동을 해요? 이 경쟁이 안 돼요. 그래도 몰려. 여기서 안 하면 사람이 없대요. 근데 사람들은 서울 안 가면 일자리가 없대요. 기업은 지방으로 가려니까 서울 근처에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소위 몰빵작전을 해가지고 성공해 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은 식민지에서 해방된 소위 후진국, 개발도상국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나라에는 아무 자원도 없고, 뭐 자원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간신히 모아가지고 막 국민들 억지로 저축하고 막 해외에서 차관 빌리고 억지로 해야 하는데 이거를 국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면 다 흩어져 버려요. 없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위 요즘 말하는 올인작전. 특정 지역에, 수도권 또는 대도시, 특정 기업,
A, B, C, 땡땡땡 대기업 몇 군데다가 또는 특정 개인들에게 돈 빌려주거나 이러면서 몰빵을 한 거예요. 몰아준 거예요. 이게 이제 불균형 성장 전략이죠. 이게 한 성장 전략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부패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기업 부패, 누구 몰아줄 권한을 여기다 몰아줄까 저기다 몰아줄까 권력이 생기잖아요. 그 권력을 이제 뇌물을 받고 거래하는 거죠. 이 부정부패가 생겨요. 그 대한민국 정치가 썩어버렸죠. 대신에 기업들은 어쨌든 커졌어요. 그리고 혜택을 또 국민들이 일부 받았어요. 낙수 효과라 그러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이 몰빵을 하는 바람에 효율이 이제 한계 효율이 제로가 됐어요. 이제 하면 할수록 더 나빠지는 손해가 되는 상황이 왔어요. 이제 선택 여지가 없어요, 지금부터는. 지방으로 분산하든지 이제 균형 성장 정책을 취해야 돼요. 이제 정책을 180도 바꿔야 됩니다. 몰아서 손해가 나는 이제 때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제 몰지 않고 공평하게 기회를 나누는 게 효율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게 딱 아까 얘기했던 양극화 상태예요. 한쪽에 너무 자원 기회가 많이 몰리니까 이게 막 남아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섞어가고 있어요. 다른 데는 기회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회 전체의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공평한 균형 성장 정책을 해야 됩니다. 지역적으로 지방에 분산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공공기관 이전도 하고 하는데 잘 안 되죠. 기업도 이전해야 되는데 잘 안 되죠. 이전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지역적으로도 분산시키고 기업들에게도 중소기업이나 또 창업하는 벤처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여기에 기회를 많이 밀어줘야 됩니다. 오히려 더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도 대기업에 올인하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이 특권 계층이 사실 있어요. 특히 법률가들 너무 심해요. 재무 관료들. 이 사람들은 평생 막 란 찾아가지고 잘 써요. 이거 자기들만의 세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거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도 뭔가 특권적으로 특권을 누리지 않도록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사회로. 이게 이제는 분산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사회로 전환해야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저항이 따라요. 기존에 별로 노동 안 하고도 노력 안 하고도 몰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키우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공정하게 하면 뺏기는 것 같잖아요. 이때까지는 불공정이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공정 상황이 되면 억울할 거 아니에요. 자기 나름은. 그러나 그 저항을 이겨내는 힘이 필요해요. 소위 개혁이죠. 그 개혁, 바꾸는 공정한 사회로 전환하는 데 이 개혁에 국민적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관심 갖고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함께 살 수 있어. 콘텐츠도 발달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과학기술 산업, 기술 첨단 산업도 살 길이 생겨. 그냥 계산 열심히 하고 뭐 머리 잘 쓰고 막 인공화학에 잘 만드는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고 정말 연구하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더 존중받는 사회로 힘들지만 바꿔야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봐요. 저는 그 에너지가 작년 12월 3일 계엄이라고 하는 이 피크에서 이제 드디어 꺾이는 변곡점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들이 본 거예요. 이제 모라 가지다가 뭐 욕심을 너무 많이 부르는 바람에 터져버렸어요, 이게. 이게 이제 비상계엄 사태죠. 이게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모두가 함께 더 잘 사는 세상? 그게 가능한데 이제 이런 사회 안 되지라고 마음 먹은 거잖아요. 저는 이게 12월 3일에 시작됐던 이 일이 이제 6월 3일로 딱 6개월 만이더라고 보니까 123일만 그거 희한해요. 12월 3일 일인데 123일 희한하죠. 하여튼 역사에는 그런 우연적 요소들이 또 일치하기도 해요. 전 주술사 아닙니다. 그냥 우연을 얘기해 본 것뿐이에요. 어쨌든 새로운 변화의 기점이 됐다. 기대를 해도 됩니다. 다만 우리 학이 따라 또 달려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복귀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득권은 힘이 세요. 민주주의는 숫자가 중요하지만 힘없는 다수가 이론적으로 센데 그러나 현실에서는 스피커가 큰 마이크든 이 기득권자들이 훨씬 더 세죠. 근데 이거를
우리 국민들께서 이겨내야 된다. 근데 이번이 결정적 기회이기도 하고 결정적 위기이기도 하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근데 희망을 가집시다. 예. 결정적 기회가 왔어요. 희망을 가집시다. 네, 이렇게 5개의 고민이었죠. 이공계 상황, 그리고 사회 갈등, 등록금, 주거, 또 지방 균형 발전까지 네, 고민 들어봤는데 사전에 저희가 5분 이렇게 네, 신청을 받았고요. 아니요, 준비된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의 고민들 들어봤고 아주대 학생들이 묻는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포스트잇으로 질문을 받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 2개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눈에 띄는 게 다시 태어나도 중앙대 가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마. 이런 거 하면 되게 재밌던데. 이거 다 한번 봅시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자, 어디 있어요? 어떤 네, 거예요? 뭐 하나씩 주세요. 네, 다시 이거요? 태어나도 중앙대 가실 건가요? 하셨습니다. 아마 아주대에 이제 아, 오시기를 이거- 바라는. 우리 중앙대 의혈중앙. 의혈중앙. 의회 식구 참여 살자. 훌륭한 학교예요. 아주대보다 나은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다시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딴 학교 또 가보고 싶은데. 예. 이님. 첫 대학 방문지로 아주대를 선택하신 이유. 아주대가 훌륭해서라는 거 모범 답안이고, 그냥 실무진에서 선택해줘.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사실 수원에, 우리가 이제 오늘 요새가 수원에서 시작해요. 근데 수원에, 제가 경기도지사 할 때 수원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수원에 있는 대학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주대학에 이 학생들 정치 선언한 데도 있고 의미 있어서 아주대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좀 떨어져 있어서 큰 글씨만 눈에 보이는데. 벌써 노안 오셨어요? 네, 언제부터 정치에 관심이 생겼냐? 이거 중요한데, 제가 대학교 한 2, 3학년? 그때쯤. 저는 원래 법대 가가지고 고시 공부해서 판검사, 변호사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그 대학 다니는 도중에 제가 광주 민주화 운동을 난 폭도로 알았는데, 폭동으로. 나중에 보니까 작년 12월 3일 같은 계엄에 저항하던 시민들이 학살당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 사람들 폭도라고 막 제 입으로 비난을 했는데 너무 죄스럽고,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면 안 되겠다. 그 억울한 사람들. 네, 그런 세상 아닌 세상 만들기로 하고 제 인생을 그때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 공부를 하는데,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사회에 기여하겠다 해서 고시 공부 열심히 하면서 제가 학생운동 하라고 옆에서 막 꿰는 거를 제가 절대 안 넘어갔죠. 제가 약속해서 내가 요거 합격하고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약속을 지켰죠. 나를 꿰던 그 친구를 우리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모셔서 평생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대학교 때 마음을 먹었어요. 그 대학 시절에 고민이. 고민, 네. 고민 그런 거죠. 내가 그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진짜 그럴 수 있을까? 제가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이제 사무실 시험 합격하고 사무연수원 들어갔을 때가 87년이에요. 그때 막 전 국민이 민주항쟁 할 때였는데 빨리 끝내라고 그러죠. 민주항쟁 할 때인데 그때 제 고민, 사무연수원을 들어갔고 그때 고민이 그 이기심 있잖아요. 나도 이제 판검사 해가지고 그냥 편하게 잘 살고 싶더라고요. 근데 말을 너무 많이 해놓은 거예요. 성남으로 돌아와서 노동인권운동 변호사를 하겠다고. 너무 말을 많이 해놔가지고 뒤집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고민. 네. 글자를 엄청 많이 쓰는데.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학 가고 사부시험 합격했다.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학업에 열정하기 있었던 내적 동기가 뭐냐? 글쎄요, 저의 역량을 좀 키워서 짧은 인생인데 가능하면 유용하게 쓰여지고 싶었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게 어차피 정해진 건데, 어차피 살기로 사는 거, 세상을 좀 더, 낮게 바꾸고 있다 마음을 먹었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언제나 더 효과적인 수단이 뭘까? 그러다가 제가 시민운동하고,
정치 들어와서 시장 하다가 도지사가 조금 더 힘이 더 세서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지사. 하다 보니까 대통령은 훨씬 더 많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을 한번 해보기로 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용하게 저를 잘 쓰고 싶었어요. 저를 가꾼 거죠. 먹고 돌아서면 배고픈 20대를 위한 학식 관련 사업. 그러세요? 이제 젊은 시절에는 배고프죠. 배고플 때가 제일 서러워요. 애인하고 헤어질 때도 서럽긴 하지만 배고픈 건 진짜 서러워요. 우리 천원 학식 사업 우리 하고 있어요.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제안도 했고 우리 당론으로 정해서 아침 좀 하잖아요, 그죠? 아침을 1,000원을 내고 먹을 수 있게 지금 한데, 이 아주대도 하고 있나요? 네, 우리 예산 지원, 우리 민주당이 시작한 겁니다. 그 생각 때문에. 배고울지는 말자. 근데 이제 점심 때는 아직 안 해주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좀 재정을 좀 추가확보해서 점심 때도 좀 하고 싶어요. 점심 때도. 근데 문제는 점심 때를 하면 동네 식당이 다 죽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그게 고민이죠. 그래서 공존하는 길을 좀 찾아서 학생들이 배고리 해가지고 서럽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과거로 돌아가도 정치인의 삶을 선택할까? 아닙니다, 전혀. 너무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럼 뭐 하고 싶으신 게 있으세요? 저는 지금 뭐 할래?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면 지금 현재 상태는 여행 유튜브 하고 싶다니까요. 아니, 저는 오지, 남들 안 가본 데 이런 데 가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찍어가지고, 저 유튜브 팔로워가 140만 원이 넘는데, 그거 살짝 바꿔가지고, 그 중에 한 10만만 살아남더라도, 그 유튜버 하면 좀 먹고는 살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자유롭게, 음해 안 당하고, 좀 살고 싶어요. 친환경 정책 중에 동해안 부분의 신소재 에너지 뭐라고 써놨어요? 에너지? 신소재 에너지 발전, 생각해봤냐. 동해안에 지금은 석탄 화력발전소 많이 지어놓고 가동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좀 웃기는 게 원래 재생에너지 사회로 지금 전환해야 되는데 이 보수 정권들이 석탄 발전소를 없애는 게 세계적인 추세고 정책인데 석탄 발전소 허가를 내줬어요. 그래서 석탄 발전소를 지었는데 지금 7조 원인가 뭐 들였다는데 지금 가동을 못 하고 있어요. 지어놓고 가만히 있어요. 뭐 큰일이죠. 근데 이제 동해안에 지금 얘기 중에 하나는 수소산업 이거 지금 그분이 알고 하시는 말씀 같아요. 수소산업, 수소 생산 사업. 수소 관련 사업이 좀 해볼 만하지 않냐. 풍력 발전 또는 뭐 이런 화석, 지금 석탄 발전소도 이미 있는 거 어떡하냐 이거. 그러니까 수소 생태계 관련 산업들을 좀 동해안에 해보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있고 우리 정책으로도 하나 내놓은 게 있긴 합니다. 네. 후보님, 근데 또 빨리. 수원에. 네, 알았어요. 학생 때 인기 많았나? 인기 별로 없었어요. 제가 워낙 소심해가지고 첫사랑 얘기는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이건 비밀이 좀 있어요. 대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돈 걱정 안 하고 공부하는 거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 의견을 썼는데 다 한번 읽어는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또 수원의 영동시장에서 알았어요. 또 많은 분들이 제일 기다리고 힘들었던 계셔서. 시기는 언제였나요? 극복은 어떻게 했나요? 제일 힘들 때는 공장 다닐 때입니다. 어릴 때. 이겨낼 수 없는 극단적 상황까지 갔다가 죽을 힘으로 살기로 마음먹어서 다시 살았습니다. 대학생 때 진로를 찾기 위한 어떤 노력을 했나요? 저는 별로 고민을 안 했어요. 저는 학력고사를 봐서 일단 돈 많이 주는 대학을 갔고 장학금 많이 주는, 그러니까 생활비 받으면서 다녔거든요. 제일 돈 많이 주는 대학교, 안전하게. 제일 커트라인 높은 학과, 법대. 거기서 보니까 사법시험 1항고 있다. 그거 하자. 이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별로 고민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보다 참 편하게 살았죠?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 김강건 학생이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많이 설명해 준 것 같아요.
데이터 센터는 재생에너지로 한다고 하셨는데 ESS가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2, 3일 분량일 텐데 어떻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가 한 얘기죠. 이거 사실은 매우 기초적 지식에 문제가 있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게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R200에서 시작해요. 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물건은 사지 않는다. R200. 재생에너지 100%. R200. 이게 세계 표준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이제 다른 데이터 분석을 해가지고 기업들한테 정보를 제공하잖아요. 근데 그 디지털 기업들이 너 이 디지털 자산을 무슨 에너지로 생산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 화석 연료로 만든 전기로 데이터 분석해가 쓰는 건데 이러면은 R200 위반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들은 기본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에다가 즉 재생에너지가 많이 생산한 지역에다 갖다가 짓습니다. 저 유럽도 다 그래요. 대한민국이 지진이 없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를 짓기 좋아서 전 세계에서 오는데 해남 같은 데가 지원이 많습니다. 근데 거기가 변전소 이런 기본적인 시설 부족으로 못 짓고 지금 해외로 도로 나가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가 부족해서 못 쓴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인데 재생 에너지만으로 데이터 센터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기저전력이라고 하는 게, 이 전기라고 하는 게, 요거는 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거, 요거는 화석연료로 생산한 거, 요건 원전으로 생산한 게 구분이 안 됩니다. 송전망에 전선에 들어가는 수는 다 섞여버려요. 수도하고 다르죠. 한강물, 금강물 이런 거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 섞여요. 다만 기초 전력을 어디서 쓰느냐라는 건데 ESS도 저장 장치도 필요하지만 이 전기들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되지 않아요. 선진국들 다 이게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하는 유럽, 네덜란드 뭐 이런 데서 다 쓰고 있어요. 문제 없어. 이게 약간 오해인데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전문가한테 한번 설명을 들으면 좋겠어요.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인데 무상급식으로 밥 걱정 없이 학교 생활을 하던 중고등 학생 시절과 달리 대학생 되니까 밥값이 부담스럽다.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밥값 없이 대학 다닐 수 있는 시대가 곧 오겠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 청소년, 어린이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봅시다. 또 좋은 때도 오겠죠. 그 다음에 대학 다닐 때 CC 하셨나요? 이 CC가 캠퍼스 커플 해봤냐는 거죠? 네. 엄청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인기가 없었어요. 미안하지만. 시도는 많이 했는데 졸팅이라고도 하는 것도 많이 해봤어요. 모르죠? 졸팅. 졸지에 만난 걸 졸팅이라고 그래요. 지나가다가 혹시 제가 데이트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이런 무식한 시도는 해봤는데 성공은 못했습니다. 이런 거 막 하면 또 채통 떨어진다고 혼나는데 현재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한 불만이 많다. 수능에서 이미 보여진 사탐 전 현상과 더불어 너무 어렵다. 나중에 보겠습니다. 네. 요거 질문한 사람 학생에게 미안합니다. 우리 대학생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점, 궁금한 점,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기존의 원전의 전력을 데이터 센터에서 활용한다고 신규 건설되는 아파트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해서 산천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제로 시스템을 하자는 것에 어떤 생각이나. 이게 박원순 시장이 하던 거예요. 도심의 아파트 베란다에 전부 다 태양광 패널 설치해서 자기가 필요한 건 다 자기들이 생산해서 썼죠. 근데 그걸 이 정부에서 무슨 비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공을 살려가지고 대대적으로 수사를 하는 바람에 확 다 중단이 돼버렸죠. 다시 해야 됩니다. 정치 외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행 유튜버. 네. 지금은 여행 유튜버. 옛날에는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판검사하고 변호사 하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인데 우리 스태프들 불안해 죽겠죠. 그래도 이게 다 이렇게 글자를 열심히 썼는데 그냥 넘어가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한번 읽어주세요.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에선 소득대체율은 증시 보험료율은 점진적으로 올리는 형태로 부담은 미래세대에 가중, 혜택은
기성세대 위주로 이뤄졌고 논의 과정에서도 청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입장이 배제된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과 추후 어떤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까? 이게 이제 일종의 갈라치기 논란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지적도 틀리지 않아요. 맞는 면이 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기존에 있는 연금 제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내는 것보다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줄여야 되고, 그래서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는 걸로 바꿨는데 기존에 있는 제도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그러면 청년 세대에게 더 낮게 바꿨어야지 이렇게 주장해야 맞지요. 그런데 불가능해요. 현 상태로 방치하면 더 나빠요. 여러분 선택은 딱 세 가지가 있어요. 합의가 가능한 기존에 아주 불리한 제도가 있어요. 아주 불리한 제도가. 아주 바람직한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중간쯤 적당히 고친 여전히 불합리한 제도를 만들 수 있어요. 정치는 현실인데 이거는 이론적으로 만드는데 불가능해요. 합의가 안 돼요. 제도는 합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건 진짜 문제예요. 조금이라도 고치는 걸 하겠습니까? 아니면 이상적인 걸 추구하고 주장을 하면서 끝까지 안 되는 걸 선택할까요? 어떤 거 할까요? 이게 책임성이에요. 정치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하고 비평하는 것은 비평가가 하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의 권력을 위임받으면 책임을 져야 돼. 문제를 실제 해결해야 돼요. 자, 선택합시다. 기존에 합의 가능한 개선책이 있어요. 조금만. 옛날엔 더 진짜 문제예요. 좋은 안이 있어요. 근데 다른 세대가 합의가 안 돼요. 동의 안 해요. 못 받고. 그러면 뭉개요. 잘 해보자. 그러고 뭉개면서 지금 18년 지났어요. 지금 이렇게라도 합의를 안 하면 다시 아무도 못 해요. 어떤 선택할래?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더 나은 사회를 위한 그래도 정책을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이렇게 하면 이쪽에 욕먹고 안 바꾸면 더 욕먹고 바꾸면 또 욕먹고 어느 쪽으로 해도 욕을 먹기 때문에 연금 개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욕먹을 각오하고 진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노무현입니다. 18년 전에 노무현이 겨우 바꿨어요. 그나마 욕먹으면서. 엄청 욕했잖아요, 우리. 그때 안 바꿨으면 이 연금 옛날에 이미 날아갔어요. 없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이나마 합의를 하니까 조금 나아진 거지, 더 나은 걸 만들겠다고 맨날 얘기만 하는 세월을 보내면 더 나쁜 제도가 계속돼요. 어떡할 거예요? 이런 게 정치의 책임 문제다. 비평, 문제 있어 지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도 문제 지적 다 할 수 있어요. 바보 아니니까. 그러나 그건 정치가 할 일이 아니고 비평가가 국민이 할 일이죠. 국민은 해도 정치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 대안을 내야 한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현실적 대안을 내야 그게 정치죠. 이상입니다. 네. 아니, 댓글로 안규령 마음 급하다 하면서 이재명 후보님 하루 이틀 보냐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님답게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어서 우리 아주대 학생분들과 함께 했는데 고민 나눠봤는데 이 고민이 아주대 학생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많은 대학생분들의 고민이지 않을까, 또 나아가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공유해 주시는 고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 인사 말씀. 네, 그러면 이상으로 아주대에서 아주대 학생들과 함께한 아주 특별한 대학생 간담회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